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있었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 먼저 듣고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적 통제 장치로 부장회의나 또 외부적 통제 방안도 아까 전문 수사 자문단처럼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또 다른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라는 이야기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청와대 인사들 진행 중인 지금에서 검찰 기소 혹시 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하필이면이 몇 번이면 네.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하필이면 너무 많이 겹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 공약으로요. 이제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한다라고 하는 원칙 방향을 제시한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검찰 개혁은 진행이 됐지만 경찰 개혁은 아직 진행이 아직 안 된 상황이 따지고 보면요. 왜냐하면 행정과 수사경찰 분리나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인 그렇죠. 거고요. 검찰 개혁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수사기소권을 조정하겠다는 거고 또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대상은 별도이지만 기소와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총괄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데 이런 토론 없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근데 이 하필이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보직 1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책개편이라는 방식을 우회해서 인사를 했을 때 많은 의심들이 있었죠. 또 두 번째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법무부에 제출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공소장을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뭐 바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에 기소 수사권까지 분리한다고 얘기한다면 네.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방향과 무관하게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력이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번 수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검찰 개혁과 총괄적인 사법 개혁이라는 관점 속에서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검사장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잘 하자라는 당부가 회의의 주제였는데 그런 그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입니다. 그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그 본원적 권한은 결재 업무를 통해서 그런 그 본원적 권한이 구현이 되는 것이죠. 네, 청와대 인사기소를 놓고 검찰 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갓집 항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추 장관이 광주지검장에게 유감을 표했으니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준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뭐 지금 저 신종 코로나에 범정부적으로 또 정부와 정치권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될 때 아닙니까? 왜 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돌출성 평지 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해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저 발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의 이 무슨 지시를 받는 하부 조직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준사법기관입니다.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조직 편제상 예. 법무부 외청으로 편제돼 있을 뿐이지 검찰총장이 장관급으로 예우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임기 2년이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무 행정을 하는 책임자고요. 검찰총장은 수사 기소의 책임자입니다. 예. 근데 영역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은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이고 예. 수사와 기소를 다루는 검찰의 최고 지휘자는 검찰총장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법무 행정을 다루는 장관이 특정 사건을 지휘할 수 없게 하고 있고 특정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때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서면으로 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법무 행정을 다루는 책임자니까 그래요. 그러나 검찰총장은 2,100여 명의 대한민국 검사가 다루는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입니다. 예.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총장이 지검장에 대한 지시와 수사 지휘를 못한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조직으로 존립할 수 있습니까?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바로 그 대목을 지적하면서 이 서울지검장의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성 지시 불이행을 지적한 겁니다. 예. 저는 정당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추미애 장관이 이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발언에 있었던 그 회의가 이 선거 사본과 관련된 회의였는데 관계없이 의제와 관계없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회의가 선거 사본과 관련된 회의 맞습니다. 그런데 문창극 광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문제 제기했던 그 사안도 13명의 기소와 관련된 거죠. 예. 울산 선거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거죠. 그거야말로 선거 사범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울산 선거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이 부분과 예. 앞으로 있을 총선에 있어서의 이 엄정한 이 수사 부분을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으로 보고 선거사범은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중대사범이다. 이렇게 규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다루어야 될 또는 다룰 만한 자리에서 예. 지적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장관이 특정 광주지검장을 거론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검찰에 일일이 개입하겠다. 이게 과연 타당한 장관의 이 행동일 수 있겠는가? 예. 그 점에서 저는 당장 검찰로부터의 강력한 이 저변의 이 반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도 제가 느껴지지만 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예. 추미애 장관이 과연 대한민국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과연 이 합당한 이 언행과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국회의원 시절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따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 어떤 국회의원인지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울산 사건 공소장 비공개 후폭풍이 다 지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더 그 좀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비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명, 1차로 지금 13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 잘못된 기소다. 그리고 공소장 내용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 3명의 공동 변호인들이 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공소장 비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리고 이제 공개해야 되는 공개 필요성 있는 공소장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예. 청와대의 한병도 전 전무수석 그리고 백원훈 전 민정비서관, 장완석 전 선임 행정관 이 세 사람이 이제 A4 용지 7장 분량의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울산 시장 사건 함영 사건 수사 의혹과 관련한 어떤 본인들의 입장을 강하게 낸 건데요. 내용이 보면은 대략 어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현재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은 주관적인 추측과 예단으로 번복된 일종의 이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 이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35차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공소장은 공문서이지 이건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사직을 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제안한 게 아니고 임 전 최고위원이 나한테 제안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과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모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장완석 전 선임 행정관은 나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그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줄도 몰랐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공천 면접에 참석한 황운하 전 청장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 허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소장은 공소장이 아니라 허위 공문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부당했고 공소장이 어떻게 허위 사실로 채워져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선수를 띄어야만 합니다. 자, 기소된 인사들 공소장 내용 검찰의 추측과 예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번 언급된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 하는 것이다. 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예. 피의자, 피고인들은 검찰의 주장을 부정하죠. 그래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기소가 주관적 예단과 추측으로 이루어진 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출마를 한 4명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이런 예.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은 공소장을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이 4명이 주장하는 대로 특히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주관적 억측과 예단으로 이 소설 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공소장 내용에 적시된 대로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더 이상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은 있지만 예.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대목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기소된 사람들이 대통령을 대변하거나 변호할 자격이 있는가 좀 의심됩니다. 예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 주장할 근거와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심각하게 이 누를 끼치고 부담을 준 부분에 대해서 자숙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각자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 공소장 공개 관련해서 판넬, 이렇게 설명판을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개 필요성 인정되는 중요 사건은 공개하겠다. 그러면서도 이번 울산 사건은 비공개 원칙 고수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익숙하고 편한 관행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익숙하고 편한 관행이라는 게 국회 공소장을 제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국회 공소장을 제출하는 이유는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겁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익숙하고 편한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딱 이것 추미애 장관이 바로 잡으려면 예. 법률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법률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건 법무부 장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게 되는 거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장관이 국회에서 해명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법률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자를 징계할 수 있는데 이 또 징계를 누가 하냐면 장관이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장관은 아무런 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네. 저는 위헌 소송을 제기해서 그 위헌 소송의 판결을 받은 후에 판결된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신다면 하시면 돼요. 안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본인 스스로가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이 안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에 국민에게 말씀하시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뭐 기소팀을 만들어서 특정 뭐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전직 이 검사 출신들이 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기소와 또 이 수사를 주체를 달리한다고 해서 검찰의 중립성, 내부 통제가 잘 될지는 좀 더 지켜보고 네. 이거는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요. 여야의 인재 영입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최기상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는데 사법개혁을 강조한 최 전 부장판사의 발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품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법의 가치가 온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1차 영입 마무리했죠. 이로써 최기상 전 부장판사가 민주당의 마지막 영입 인사가 됐습니다. 사법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또다시 정치에 뛰어들면서 사법의 정치화 논란 불거지고 있는데요. 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 정치권이 왜 이렇게 법률가들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장 과잉 대표되고 있는 직종이 법률가들입니다.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의 전직이 판사 검사들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종들은 거의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국민의 대표를 거의 한 명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법률가들의 대거 영입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특히 법률가들 중에서도 사법부 판사들 그중에서도 특정 성향의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영입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모습은 그 매우 편향되고 그리고 정파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특히 그들끼리도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영입된 판사 출신의 법률가들끼리도 사법개혁의 피해자다 아니다 이러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영입과 그로 인한 국민적 혼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을 했으면 정리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피해자였는지 아니었는지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저는 그 점에서 저는 이 과잉 대표되고 있는 법률가들의 이 문제는 공천 과정과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균형을 잡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까지를 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한 발 빠르게 지금 이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만 하겠는데요. 이런 방식의 영입은 국민적 눈높이와 여망에 미치지 못하는 영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죠. 태영호 전 공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강남 지역의 전략공천 지역구로 최초로 주고 전국 단위 선거를 좀 돕게 하겠다 하는데 한국당에 도움이 될 거로 보십니까? 저는 한국당의 도움 이걸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런 비례대표는 있었죠. 됐었었죠. 최초의 지역구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피선거권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또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우리가 분단이라는 상황 앞으로 평화를 가야 된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좀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소위 보수통합 과정에서 우리공화당이나 태극기 세력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또 상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 다 이제 지금까지는 전문가 비례 영입 케이스로 했었는데 또 지역 차원에서 탈북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나의 잣대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소위 이 좌파 척결 등 그러니까 지역 이슈가 아니라 이걸 갈등 이슈로 점화시키게 됐을 때 예. 이것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태영호 공사 본인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퍼주기 논쟁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실 과거적 프레임이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 태영호 공사가 지역에 나와서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정부 현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생산적인 방식의 대북 정책을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요. 좀 좋은 어떤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정가 소식 세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